그럼 지금부터 2021년 충북 청소년 페임랩 본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대회 대회사를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박병준 센터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예선대회에 참가해주셨던 많은 학생들에게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최소한의 행사로 계획이 돼서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 여기에 오늘 이제 대회가 동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유튜브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대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임랩 대회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과학자들 사이의 대회였습니다. 과학자들, 교수님들, 이런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 해마다 전 세계 페임랩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과학자들이 프로페셔널 과학자들이 서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소개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이제 그런 대회가 매년 열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를 뽑는 국내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충청북도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자는 아니지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대회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진짜 과학기술 연구자로 성장을 해서 진짜 페임랩 대회에 나가서 또 본선에 나가서 한번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들한테 소통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노력, 연구, 열정 이런 것 못지않게 다른 과학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과학자와 사회 사이의 소통 그것이 이제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된다고 해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통의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많이 읽고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소통하는 이제 그런 연습도 아울러 하시면 더욱더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대회에 위해서 많은 준비하는 데 시간을 쏟아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동주관 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관님을 대신하여 박용필 장학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시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괜찮아요? 예, 요게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2014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런 그 페임랩 대회가 1회로 아마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영국에 가서 국가대표를 파견하는데 2명이 갈 수 있어서 저도 그 수많은 그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에 갔는데 요거를 갖고 가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로 만든 건지 아세요? 이 원리가? 요거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암석이 멘틀의 감남암인데요. 감남암을 0.03mm로 잘라서 편광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간섭색이라는 게 보입니다. 인터피어런스 컬러라고. 그래서 이거를 인쇄한 거예요. 괜찮죠?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우리 교수님께서 페임랩 대회를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속으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지구과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이 진로를 탐색하게 해준 그런 그 책이 하나 있는데 혹시 코스모스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못 읽어보셨으면 코스모스라는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지은 칼 세이건 박사는 사실은 그 학문적으로도 훌륭하시지만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서 그 천문학의 대중화를 이끈 프런티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과학을 심화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과학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중에게 어려운 과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일반 시민과 국민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터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도 좋다. 저는 굉장히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좁게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의 그 좁은 것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커뮤니케이터, 칼럼니스트 또 다른 뭐 관련된 경영 이런 뭐 신문 사설 이런 유튜버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더 노력하고 더 열정적으로 해서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미래 인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대회 하시면서 떨지 말고 정말 자신 있게 즐겁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기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교 김성룡 학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 김성룡 공과대학장입니다. 오늘 이런 2021년 충북 이 페임랩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게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축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가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영광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박병준 과학문화센터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분들, 그다음에 또 오늘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신 그런 여러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본인의 연구 결과라든가 본인이 아는 사항을 상대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제 전달하는 것들이 이제 능력이고, 그것을 이제 개발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기업체의 연구원 경험이라든가 또 학교에서의 어떤 연구자로서 혹은 행정가로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공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저는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 혹은 뭐 다른 사실이라도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지 못하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을 얼마만큼 가장 축약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커뮤니케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자기가 한 말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를 잘 캐치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능력은 여러분처럼 굉장히 어떤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어떤 스킬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참여한 그런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바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오늘 참여한 학생들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 특히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과학 기술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대중들이라든가 여러분의 어떤 가족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잘 개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어떤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한국의 과학 문화라든가 세계적인 과학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첫 번째 어떤 발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성대한 이 어떤 페임넷 행사가 개최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참여한 학생들한테 감사드리고 저는 이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사위원은 발표 주제와 관련된 전문위원으로 4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청 박용필 장학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대학교 김혜권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중학교 한강식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통대학교 박병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김명수 장학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평가는 총 6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배점이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요.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 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사전에 제가 공지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메인 행사죠. 본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중학교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요. 참가 학생은 제가 호명을 하면 단상으로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중학교 권가민 학생 단상으로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중앙중학교 2학년 권가민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블랙홀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블랙홀에 대해 발표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별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에 따라서 우주를 항상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주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블랙홀이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됐나요? 네. 종소리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한번 우주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곳에 블랙홀이 한번 나타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망을 치시겠습니까? 혹은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그러겠습니까? 혹은 나 어떡하지? 이러고 계실까요? 저희는 블랙홀이 이곳에 나타나면 빨아들여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홀의 생성 과정이 있는데요. 항성이 핵융합이라는 것을 하면 중심핵의 질량이 항성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 항성은 끝없이 수축되다가 특이점이라는 중력이 강한 점에서 모이고 사건의 지평선에 잡아먹히며 블랙홀이 되는데요. 중력이 큰 블랙홀은 탈출 속력이 빛의 속도도 넘어가서 빛과 열을 비롯한 수많은 물질들을 빨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는 블랙홀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질로 한 가지 가정을 해보았는데요. 만약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블랙홀의 질량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질량이 지구 정도로 작은 블랙홀에서는 생존력이 높은 세포조차도 금방 죽지만 질량이 태양의 수천조 배에 달하는 블랙홀에서는 세포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고도 수십 세대를 이어갈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의 수천조 배에 달한다고 가정하고 만약 블랙홀에 지구가 빨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게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도 태양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블랙홀 내부에는 이런 태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생존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을 빨아들이는 성질에 의해 만약에 빨려 들어간 빛이 내부에 수많게 존재한다면 빛과 열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수많은 열이 빨려 들어가면 오히려 인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구의 대기권은 지금도 태양의 강한 열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래서 내부의 강한 열로부터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려 들어간 성질 때문에 빨려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주가 있고 만약에 블랙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생긴 블랙홀이 태양의 질량이 수천조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라면 여러분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가자는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구하연 학생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2020년 과학 노벨상 주제 중 하나인 유전자와 관련해 발표할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구하연입니다. 여러분은 유전자와 DNA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유전자와 DNA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유전자의 본체인 DNA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유전자에 대해 이해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DNA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DNA로 가는 버스를 타고 DNA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자, 여러분은 동물의 세포에 도착했습니다. 동물의 세포는 세포막, 세포질,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DNA는 세포의 중심인 핵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DNA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DNA에 도착했습니다. 세포 그림으로 보자면 세포가 분열할 때 뭉쳐서 생긴 염색체라는 것을 약간 풀면 염색질이 나오고 염색질을 더 풀면 DNA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DNA의 조각이지요. 염색체를 소설 전집이라고 한다면 염색질은 소설 전집 중 한 권의 책, DNA는 책 안의 문장, 유전자는 문장 중 일부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 모양의 DNA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그냥 실 모양이 아니라 꼬인 사다리 모양, 즉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구슬 모양의 단백질에 감겨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의 다리는 4가지 염기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로 짝을 맞춰 결합되어 있고 다양한 순서로 연결되어 유전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 염기 서열 중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DNA가 모두 유전자는 아니고 유전자는 DNA의 조각이며 DNA는 특정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 암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의 모양이 결정되지요. 저와 함께하는 DNA 여행이 즐거우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세요. 나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국중학교 김귀환 참가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국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김규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이러스가 현재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편한 마스크도 써야 되고 제대로 된 활동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려는 것부터 인간이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아내는지에 대한 치열한 공성전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는 이 시도부터가 첫 번째 전투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사람 몸은 침, 그리고 콧물, 땀이라는 점액질을 있는 체내에서 분비되는 물들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먼저 차단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들인 이런 점액들은 손쉽게 들어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들은 가장 먼저 보조 T 림프구라는 친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조 T 림프구가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면 독성 T 림프구와 B형 림프구라는 친구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보조 T 림프구가 불러온 이 친구들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독성 T 림프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세포를 직접 찾아내서 하나씩 죽여버리는 킬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B형 림프구의 경우에는
바이러스들을 한 번에 많이 죽일 수 있는 항체라는 탱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2차 방어선에서 99% 이상 전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99%에 해당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면역세포들을 통과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예방치료와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방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들을 공격하고 결국엔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막아내는 데 성공한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남아있는 T 림프구들은 다시 전투를 할 준비를 하러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 B형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기억세포라는 것을 만들어 이번에 들어왔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바이러스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바이러스를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처럼 아주 힘들고 답답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치료제와 더 안정적인 예방 치료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훨씬 더 인간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원평중학교 지효민 학생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평중학교 2학년 지효민입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블랙홀로 저의 블랙홀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천체에 관해 관심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블랙홀에 대해 발표를 해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냉큼 자화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여유롭게 청소기를 밀며 천문우주학과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주에는 쓰레기가 정말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우주의 청소기는 누구일까? 우주의 청소기는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너무 어두워서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을 이용해도 관측하기 힘들고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천체라고도 불리는데요. 과연 블랙홀의 존재는 사실일까요? 네, 블랙홀의 존재는 사실입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생성된 천체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보다 훨씬 큰 별에 존재하는 블랙홀과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블랙홀이죠.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블랙홀로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은 거대한 죽은 별이 중심 핵이 중성자별, 즉 중력과 균형이 잡혀있는 초고밀도의 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폭발하여 생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하 중심에 있는 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이 수명의 마지막에 붕괴되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 관측은 가능할까요? 제가 분명히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을 이용해도 관측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2017년부터 6개의 대륙에 8개의 망원경을 연결하고 자전을 이용하여 촘촘히 관측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페타바이트 하드디스크 무게만 0.5톤의 블랙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8개의 대륙에 설치한 곳은 하와이, 미국, 스페인, 멕시코, 칠레, 남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인공적으로 분해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즉, 인공 블랙홀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더 차원 이론이 맞는다면 블랙홀 제작은 쉬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블랙홀을 만들 때에는 엄청난 중력이 필요한데 중력이 미시세계의 전자기력은 약 1040배 정도가 되므로 블랙홀 제작은 되므로 더 차원 이론이 맞는다면 블랙홀 제작은 쉬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때 더 차원 이론은 3차원 이상 세계를 말합니다. 2020 노벨 과학상 1950년 이후로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때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발견된 블랙홀로 인해서
이고자 펠로우즈는 상대성 이론과 방정식을 대입해 상수를 대입해 블랙홀 가능성을 대입하였고, 앤드리아 게즈와 라인하르트 겐젤은 은하 중심의 궤도를 블랙홀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 참 신비한 천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학교부 마지막 참가자고요. 오는 길에 차량이 좀 정체가 있고 그래서 좀 늦게 와서 원평중학교 지범인 학생하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바꿨습니다. 심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중학교 1학년 5반 김준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와 침투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인터넷 웹서핑을 하던 도중에 유튜브에서 페임랩 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서 인터넷 페임랩 대회를 찾아보았는데 충북 페임랩 대회를 하고 있다고 들어서 이번 기회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처럼 제가 멋지게 연설을 해보고 싶기도 하여서 이번 대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인류와 공존하는 바이러스는 때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히는 스페인 독감을 시작으로 아시아 독감, 에볼라 출혈 등 더 이상 인류는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왕관의 모습을 한 바이러스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르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게는 숙주란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의 기생에 살아가고 번식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스는 박쥐에서 서양 고양이를 통해,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고, 코로나19 역시 박쥐에서 중간 숙주를 통해 사람에게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이러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입니다. DNA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중 나선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안쪽에 순서와 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손상되어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입었을 때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DNA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RNA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이렇게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모습들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즉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적 입자가 큰 침이나 콧물을 통해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 속의 바이러스가 주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코와 입을 통해 폐 세포 조직에 침투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주변에는 돌기처럼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숙주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열쇠와 열쇠 구멍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세포 안은 마치 공정과 같은데요. 세포 안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먼저 자신의 유전자인 RNA를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RNA 복제와 동시에 바이러스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하고 이와 결합하여 자식 바이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다량 생산된 바이러스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 다른 세포들을 감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학교부의 모든 참가자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심사위원 두 분의 심사평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영필 정학관님의 심사평을 듣겠습니다. 너무 우리 학생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그런 그 놀라움과 감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사실 블랙홀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와 얼마나 많은 조사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또 바이러스, DNA,
뭐 이런 것들 개념 자체가 이제 저도 이제 과학 선생님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충분히 적절한 비유나 적절한 어떤 다양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잘 전달했다. 이거 너무 노력을 많이 했다. 감사한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어쨌든 나중에 결과가 어떻든 여기에서 머물러지 말고 더 발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산 중학교 과학부장 한강식 선생님의 심사평을 듣겠습니다. 네, 중학생부 죄송합니다. 여기 중학생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저도 주제가 사실 상당히 많이 어려운 주제여서 좀 중학생들은 좀 걱정을 했어요. 지금 교육 과정이 없는 블랙홀이나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도 있고 유전자도 이제 3학년 때의 내용이라서 사실 유전자 발표한 학생들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나름대로 잘 구성해서 창의성 발휘하고 그다음에 또 그 뒤에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를 붙여서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들이 너무 좀 선생님 입장에서 참 예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커뮤니케이터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대방과 앉아 있는 여기 있는 뭐 관객이 있든 없든 그런 사람들과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말을 표현하면 더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 다들 아마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나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부 본선대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원고등학교 박세인 참가 학생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고등학교에서 온 박세인이라고 하고요. 저의 발표 주제는 유전자입니다.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원래부터 유전공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유전자 가위에 대해 되게 높은 기대감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생겨서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장점보다는 우리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경각심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각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인류는 오래전부터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요. 근데 애초에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발병 전에 차단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 일명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오랜 염원을 이루게 될지도 몰라요. 2021년 노벨 화학상에서 유전자 가위가 수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3세대 기술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세균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였을 때 이 바이러스로부터 세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면역 시스템인 크리스퍼 작용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유전자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전 유전자 가위 기술보다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한 유전자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자체를 제거해서 그 기능을 상실시키는 비상동적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인류는 이론적으로 유전자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술이 범용화되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 기술이 충분히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세간에 많이 알려진 장점들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경각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수많은 기저질환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개선의 목적, 예를 들어서 외모나 지능 강화 등 개선의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이거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아 단계에서 편집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인류의 진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유전자 변이가 적용된 개체가 생태계에 도입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을 사용할 때 마냥 이 기술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기술이 우리에게 파장을 묻어올 수 있는지 그 두려움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아 단계에서에 대한 세포에 대한 연구의 제안은 2015년에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정상회의에서 제안을 하였어요. 배아 단계에서 더 이상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 기술이 세간에 공표되게 되면은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연구가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이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낼 미래에 우리 인류는 닥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닥쳤을 때 그 미래가 어떤 형상일지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술을 범용화하기 전에 이게 과연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무병장수를 할 하나의 희망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는 형석고등학교의 박현영 참가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형석고등학교 2학년 박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천문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천문학을 좋아하고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홀이라는 주제로 과학적인 지식을 쉽게 말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이 페엠랩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물체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내는 중2가 있어서 그렇게 딴지를 겁니다. 왜요? 왜 그런데요? 하고요. 그렇다면 대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개념인 중력의 개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과학계에서는 보편적인데요. 하지만 강력한 중력으로 빛까지 끌어당기는 존재인 마성의 블랙홀의 발견은 이와 달랐습니다. 이론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었죠. 먼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표가 있었고 그 후 중력의 개념을 도입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발표하면서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이때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중력에 관해 계산하는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식의 결론은 항성, 즉 별의 질량을 좁은 구역에 모아 집중시켜서 어떠한 한계, 즉 사건의 지평선을 넘게 되면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저 펜로즈와 과거 스티븐 호킹은 이 특이점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었습니다. 그 후 라인하르트 겐첼과 앤드리아 게제의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우리 은하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확인되었고 이 관찰을 통해 과거 증명을 해낸 것이 사실임이 증명된 로저 펜로즈 그리고 직접 블랙홀을 관측한 겐첼, 게즈가 2020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은 노벨상 수상 2년 전인 2018년에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도 노벨상을 수상받지 못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발표하면서 가상의 천체인 블랙홀이 존재함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이 가상의 천체를 로저 펜로즈, 겐첼, 게즈 등의 과학자들의 많은 연구 끝에 존재함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관찰 연구를 통해 결론을 내는 보편적인 과학계의 메커니즘이 아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결론을 내는 관찰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는 이 블랙홀의 발견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이소희 참가 학생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수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소희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신을 주제로 발표할 것인데요. 왜 이 코로나 변신을 준비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친구들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될 때 복제 과정과 큰 관련이 있는데 이 복제 과정에서 애들이 이제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애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하고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알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구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돌기 형태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촘촘히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스파이크 단백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이러스의 침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구성된 인지질 이중층 구조의 세포막입니다. 네, 여기서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서 AC2라는 단백질을 통해 침투하여 증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투 과정에서 세포와 강하게 결합하여 빠르게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역할이죠. 네, 여기서 질문. 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로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자신의 단백질 껍질과 색주세포의 단백질 껍질을 합쳐 자신의 단백질 껍질 안에 있던 RNA와 DNA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 후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다량으로 복제한 뒤 복제한 유전자를 자신의 단백질 껍질과 합성하여 숙주세포 밖으로 방출하게 되고 숙주세포는 파괴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정과 판독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유전체가 복사되는 과정에서 교정과 판독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DNA 바이러스에 비해 1000배 이상의 확률로 더 발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염기 서열이 약 3만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략 3개의 바이러스가 생산될 때마다 1개의 돌연변이가 생기므로 돌연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현 시점에서 WHO가 선정한 에타, 람다, 뮤 등 다양한 변이체들이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체들로 인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제조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의 생활발적 수칙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형석고등학교의 임수민 참가 학생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석고등학교 1학년 임수민입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주제는 블랙홀인데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일단 블랙홀이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등장을 합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또는 교과서 등에서 저희가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블랙홀이 오직 물리학문적으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이나 다른 매체에서도 여러 가지 흥미를 보일 수 있고 이러한 주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블랙홀이 무엇보다 이 시간과 관계돼서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래서 제가 시간과 관련된 이 블랙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페임랩 대회를 통해서 이 한 가지 주제를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블랙홀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블랙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블랙홀이란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검은 구멍입니다. 여기서 검은은 이 색 자체의 검은색이 아니라 어두움, 즉 빛이 보이지 않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빛이 보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블랙홀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홀이란 단어는 대중적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홀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이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를 칼 슈바르츠 실트라는 수학자가 구하게 됨으로써 이 블랙홀의 수학적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해에서는 이 질량을 가진 물체의 반지름이 특정 반지름보다 작아질 때 중력이 무한해지는 특이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점을 구하기 전에 이 반지름을 구했잖아요. 이 반지름을 구한 수학자의 이름을 따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지름은 지구의 같은 경우는 반경 1cm, 그리고 태양은 반경 3km로 줄어들 때 이 탈출 속도가 광속에 이르러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특이점이 존재하는데 이 특이점을 블랙홀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블랙홀의 배경이 되어 이제 이 블랙홀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었던 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선 해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를 이 슈바르츠 실트가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존재하는 구면좌표계를 이용해 해를 구했던 거와는 달리 이 슈바르츠 실트는 이렇게 반지름과 각을 이용한 구면좌표계를 이용해 해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과 에딩턴은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하며 이 블랙홀의 존재를 부정하였는데요. 이 첫째는 블랙홀의 그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전에 사용을 하였던 이 구면좌표계가 단순히 별의 대칭성을 가정한 수학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두 번째는 그 특이점을 분리하기 전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거대 발광체였던 이 퀘이사의 발견을 통해서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이 입증이 되었고, 이에 페어즈가 1965년 수학적으로 특이점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 이후 레너드 겐젤과 안드레아 게즈의 이 블랙홀 관측을 통해서 이론적 입증을 넘어 수학적으로 관측을 넘어 실존하는 천체로 관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블랙홀의 존재는 더 이상 불분명한 가상의 존재가 아닌 실존하는 천체로 변환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발견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양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전자에 대해서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데, 저의 꿈은 제약회사 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 저희 학교 과학 선생님이 페임랩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공계열에 관련된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발명할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말해야 되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간의 죽음과 삶에 관련이 있는 텔로미어에 대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의 몸은 수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여 성장하고 증식하게 되죠. 이 세포가 분열할 때 원래의 세포를 복제하여 새로운 DNA를 만들어내는데, 이 DNA는 과연 똑같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텔로미어였습니다. 텔로미어는 일정한 염기 서열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 세포가 분열할 때 염기 서열이 조금씩 생략되는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란 끝을 의미하는 텔로스와 V를 의미하는 메로스의 합성어로 염색체의 양쪽 끝단에서 D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생략되는 텔로미어는 거의 다 생략이 되면은 이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포가 죽는 것이 세포를 이루어진 우리 몸의 개체도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텔로미어를 복구시켜서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진 한 교수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실험을 통해 텔로미어 복구 효소인 텔로머 레이즈를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회춘의 결과도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늘리게 되려면 발생하는 세포가 암세포라는 것도 밝혀냈죠. 즉, 불로장생의 욕심이 암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텔로미어를 짧아지는 것을 늦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산소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를 발표하면서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와 부모 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과 자식은 텔로미어가 다를 것입니다. 또 짧아지는 것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죠. 하지만 자식에 대한 마음이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짧아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마쳤습니다. 고등부에 대해서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박경준 교수님께서 심사평을 하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5명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대회 이제 주제를 전년도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분야로 이제 정하였는데요. 이걸 정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이 어려운 주제에 관해서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잘 이해하고 잘 발표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오늘 본선에 온 학생들뿐 아니고 예선에 참가했던 학생들까지도 전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줬어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용을 잘 이해했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결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 대회에 나와서 처음 뭐 이런 조명이 막 있는 무대에 나오고 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다 발휘 못한 이제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회가 잘 이루어졌고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계속 과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충북대학교 김혜권 교수님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네,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감명 깊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주제를 잘 이해하시고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또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상당히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업에도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데 도전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발표하는 자리였잖아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정답은 과거에 머물지만
질문은 미래를 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런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 손에 지금 심사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먼저 우수상 총 7명에게 주는데요. 시상은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박변준 센터장님께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선 호명하는 학생 7분을 다 단상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충주 중앙중학교 공가민 학생 올라오세요. 호명하는 대로.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구하연 학생, 원평중학교 지호민 학생, 서원고등학교 박세인 학생, 형석고등학교 박현영 학생, 단양고등학교 이진성 학생, 형석고등학교 임수민 학생, 7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주중학교의 권가민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과 부상이 있는 카드가 전달되고요. 우수상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예성여자중학교 구하연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평중학교의 지효민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원고등학교의 박세인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석고등학교의 박현영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단양고등학교의 이진성 학생. 다음은 형석고등학교의 임수민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우수상 7분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무대 중앙으로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의 대상과 최우수상 두 부분이 남았는데요. 인원이 지금 3명입니다. 최우수상이 2명, 대상이 1명. 3명을 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무국중학교의 김기환 학생, 서현중학교의 김준수 학생,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이소희 학생 3명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과 대상은 박역필 장학관님께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3명 중에 한 분이 대상이고 2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 최우수상이기 때문에 대상을 먼저 제가 발표를 하고 자동적으로 나머지 2분은
최우상이 됩니다. 2021년 충북 청소년 페임 본선 대회 대상은 무국중학교의 김기환 학생 축하드립니다. 두 분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서현중학교의 김준수 학생,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이소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대상 무국중학교 김규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우수상 두 분 무대 중앙에 나오셔서 사진 촬영이 있고요. 대상을 일단은 단독으로 찍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상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전체 참가 학생 모두 올라와 주세요. 단체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전에 저희가 공지한 것처럼 그 단상 보면서 우측에 있는 부상은요, 식이 다 끝나면 오시면 나눠드리고요. 나가실 때 저희 거점센터에서 준비한 그 다가가 있습니다. 그거 수령해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북과학문화 거점센터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통대학이 후원하는 2021년 충북 청소년 페임 본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